36시간 만에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무너졌다. 한국 반도체를 끊겠다던 그 선언은 일본 산업 전체를 멈춰 세운 자폭 버튼이었다. 대체 가능하다. 원조는 일본이다. 그 말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던 순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공장은 왜 하루 반도 버티지 못했을까? 주가는 왜 동시에 폭락했을까? 그리고 왜 일본의 고위 관료는 결국 서울로 날아와 고개를 숙였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계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을 맡았던 아라이 슌지입니다. 지금부터 일본이 한국 반도체를 끊겠다고 선언한 뒤 단 36시간 만에 무너진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또렷하다. 도쿄 한복판, 정부 브리핑룸. 조명이 켜지고 카메라 수십 대가 동시에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자리는 원래 조정 발표나 외교적 수사를 늘어놓는 곳이다. 누군가를 자극하는 말을 하더라도 보통은 한 겹, 두 겹 포장을 한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단상에 선 일본 정부 인사는 종이를 내려놓고 마치 오래 준비한 대사를 외우듯 말했다. 한국 반도체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일본은 독자 기술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 브리핑룸이 순간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손이 멈췄다가 곧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다. 이건 조정도 협상도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거래를 끊겠다는 말이 그렇게 가볍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그 인사는 한국 반도체를 쓰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다. 가격이 싸서 썼을 뿐이다. 기술적으로는 일본이 원조다. 그 순간 브리핑룸의 공기가 바뀌었다. 몇몇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웃었다. 마치 오래된 자존심이 되살아난 것처럼 일본이 다시 중심에 서는 이야기처럼 소비되고 있었다. 나는 그 뒤쪽에 서 있었다. 박수도 질문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서서 그 얼굴들을 바라봤다. 환호하는 표정, 안도하는 표정,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들. 그 말 한 줄이 어떤 의미인지 이 방에 있는 사람 중 아무도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 반도체를 끊겠다는 건 특정 기업 하나를 제외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건 일본 산업의 심장을 어디서 뛰게 할 것인가를 다시 정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심장은 수십 년 동안 아주 정교하게 한국 쪽에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단상 위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체는 가능하다. 이미 준비돼 있다. 몇 달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나왔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재고, 라인, 시간. 아직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럼 지금 공장은 몇 시간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그 질문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브리핑은 성공이다. 하지만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부터 이 선언은 재앙이 된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질문은 곧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브리핑이 끝나자 사람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빠르게 원고를 정리했고 정부 관계자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오늘은 기사 잘 나오겠네라며 웃었다. 그 장면이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귀에는 박수 소리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기계가 멈출 때 나는 경고음, 라인이 멈출 때 들리는 그 둔탁한 소리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다. 대기업 조달 담당, 장비사 기술 책임자, 물류 쪽 파트너들. 모두 같은 질문이었다. 정말 끊기는 겁니까? 이거 실제로 실행되는 겁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이건 아직 결정된 문제가 아니라 계산되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이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방송용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패널들이 카메라 앞에 앉아 마이크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화면을 잠시 지켜봤다. 전문가라는 자막이 붙은 남자가 말했다. 일본 반도체 산업이 드디어 독립하는 계기입니다. 한국 의존에서 벗어나는 건 오히려 기회죠. 다른 패널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가격 경쟁력 말고는 과장된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말에 스튜디오 안에서 웃음이 터졌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숫자를 다시 꺼냈다. 가격 경쟁력.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현장에서 실제로 계산해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이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자료실로 들어갔다. 정부 발표 직후 여러 기업들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대체 가능성 검토, 대체 공급선 리스트 재확인, 기존 인증 우회 가능 여부 점검. 겉으로는 모두 침착했다. 매일 제목도 차분했다. 리스크 관리 관련 간단 검토 요청, 공급 다변화 가능성 점검. 하지만 첨부 파일을 열어보면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급했다. 그리고 모두 확신이 없었다. 한 장비사에서 보낸 내부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산 메모리 대체 테스트 결과 1차 불합격, 열 특성 기준 미달, 수율 변동성 과다. 다른 파일을 열었다. 차량용 반도체 대체 인증 결과 환경 테스트 통과율 62%, 납기 예측 실패. 나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다. 브리핑룸에서 들리던 자신감과 이 문서들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었다. 그때 다시 방송 화면이 켜졌다. 이번에는 경제 프로그램이었다. 진행자가 말했다. 일본이 결단을 내린 이상 한국도 쉽게 대응하지 못할 겁니다. 그쪽도 손해가 크니까요.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 말은 한국을 잘 모른다는 뜻이다. 손해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손해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하나 더 떴다. 한국 쪽 파트너였다. 짧은 문장이었다. 오늘 발표 다 봤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그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일본 전역에서는 별일 없다는 듯 일상이 흘러갔다. 공장불은 켜져 있었고 물류 트럭은 도로를 달렸고 주식 시장도 평온했다. 뉴스에서는 강한 일본이라는 표현이 반복됐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니라 타이머가 작동하기 전의 정적이라는 걸. 아무도 묻지 않았다. 재고가 몇 시간치 남아 있는지, 인증을 다시 받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한 라인이 멈추면 그 다음 라인이 언제 멈추는지. 모두가 웃고 있을 때 나는 머릿속에서 이미 시계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조용히 아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회사에 남아 있었다. 브리핑이 끝난 뒤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근했지만 일부 층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런 날은 항상 그렇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정말 위험한 사람들만 남는다. 내 자리에는 이미 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었다. 제목은 모두 비슷했다. 의존도 재확인 요청, 긴급 수치 검증, 외부 유출 금지. 나는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열었다. 일본 주요 전자기업 연합에서 만든 내부 참고 자료였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외부 공개 불가. 정책 판단용 초안.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알고 있던 숫자보다 더 심각했다. 이미지 센서용 메모리. 한국산 비중 89%. 차량용 고성능 메모리. 한국산 비중 76%. AI 연산 가속용 고대역 폭 메모리. 한국산 비중 94%. 나는 다시 페이지를 넘겼다. 숫자는 점점 더 불편해졌다. 불편하다는 건 정치적으로 쓰기 어려운 숫자라는 뜻이다. 이 수치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단순히 많이 쓰는 수준이 아니었다. 대체 경로가 없는 영역이라는 점이다. 한 줄짜리 주석이 눈에 들어왔다. 동급 성능 기준, 즉시 대체 불가. 즉시. 그 단어가 중요했다. 대체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언젠가는 만들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은 언젠가로 돌아가지 않는다. 라인은 지금 돌아가야 한다. 나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자동차 쪽이었다. ECU, 인버터, 전력 제어 모듈. 이 부품들의 핵심 칩이 어디서 오는지 정리한 자료였다.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중 절반 이상이 한국 공정을 거친 것이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설계는 일본이 하고 생산만 한국이 한 거다. 하지만 현장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다. 설계와 생산은 이미 하나로 묶여 있었다. 공정을 바꾸면 열 특성이 달라지고, 열 특성이 바뀌면 신뢰성 테스트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그 과정은 몇 주가 아니라 몇 개월이다. 그 사이에 공장은 멈춘다. 새벽 1시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한 대기업의 생산기획 쪽이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혹시 재고 시간 계산해 보셨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대략은요? 얼마나 버팁니까? 그 질문이 드디어 나왔다. 나는 모니터를 보며 답했다. 라인마다 다르지만 짧으면 18시간, 길어야 40시간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사람들이 계산을 다시 시작할 때 나는 소리다. 그럼 방송에서 말한 3개월 대체는요? 나는 짧게 웃었다. 방송은 재고를 세지 않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연락이 왔다. 이번엔 물류 쪽이었다. 이미 이상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국 쪽 출하 일정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일본식 표현이다. 그 말의 진짜 뜻은 이거다. 계획이 바뀌고 있다. 같은 시각, 일본의 한 경제 방송에서는 전혀 다른 화면이 나오고 있었다. 패널들이 모여 앉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숫자는 과장된 겁니다. 실제 의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나는 화면을 껐다. 그리고 다시 숫자를 봤다. 이건 과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축소된 수치였다. 왜냐하면 이 표에는 중소협력사, 하청공정, 2차 가공까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이 정도였다. 그날 새벽, 한 장의 문서가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정식 보고서는 아니었다. 누군가가 급하게 만든 시뮬레이션 자료였다. 제목은 단순했다.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 시 시나리오.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정 1. 공급 중단 24시간 지속. 그 아래 결과가 나열돼 있었다. 주요 생산 라인 30% 정지. 연쇄 부품 부족 발생. 수출 지연 시작. 가정 2. 공급 중단 48시간 지속. 주요 산업 전면 중단. 주가 급락. 정부 개입 필요. 문서를 만든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가정이 아니라 시간 문제라는 걸. 나는 그 문서를 저장하지 않았다. 저장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웃지 않았다. 대체 가능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혹시 최악의 경우, 만약 한국이 반응한다면, 그쪽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관심이 이동한 것이다. 결과에서 원인으로, 자신감에서 계산으로. 나는 창밖을 봤다. 도쿄의 새벽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아직 모른다. 이미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왜 그 선택이 일본을 가장 아프게 찔렀는지,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 숫자가 쌓이자 사람들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다. 확신의 찬단정은 사라지고 문장 끝이 흐려졌다. 아마도, 일단은, 확인 중입니다 같은 말들이 회의실을 채웠다. 그날 새벽, 일본 대기업 몇 곳이 동시에 같은 행동을 했다. 내부 비상점검 회의. 공식 명칭은 점검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하나였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공장이 얼마나 버티는지 계산하는 것. 나는 한 회의실의 벽면 스크린을 아직도 기억한다. 라인별 재고 현황이 표로 떠 있었다. 색깔로 구분된 단순한 도표였지만 그 안에 적힌 숫자는 잔인했다. 이미지 센서 라인, 잔여 시간 29시간, 차량용 제어 칩 라인, 잔여 시간 34시간, 고대역 퐁 메모리 적용 라인, 잔여 시간 21시간. 누군가가 조용히 물었다. 이거 최악의 경우죠? 아니다. 최악은 아직 계산하지도 않았다. 문제는 평균이 아니라 가장 짧은 라인이었다. 공장은 가장 느린 곳이 아니라 가장 먼저 멈추는 곳에서 전체가 멈춘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다. 아까까지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말을 아꼈다. 한 임원이 입을 열었다. 대체 물량을 당겨서 먼저 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 담당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대체품은 인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넣으면 라인이 불안정해집니다. 불안정. 현장에서 그 단어는 거의 금지어다. 불안정하다는 말은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른 임원이 말했다. 그럼 한국 쪽 재고를 조금 더 당겨서. 그 말은 끝나지 못했다. 회의실 한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나왔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순간 모두가 그쪽을 봤다. 잘 안 된다는 말은 애매하다. 그래서 더 무섭다. 몇 시간 뒤 상황실로 자리가 옮겨졌다. 여기서는 말보다 경고음이 먼저 울린다. 첫 번째 알람은 단순했다. 재고 임계치 접근. 아직은 정상 가동. 아직은 대응 가능.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두 번째 알람은 달랐다. 라인 조정 필요. 누군가가 시계를 봤다. 새벽 2시 14분. 그리고 그때 한 줄의 메시지가 떴다. 예상보다 소모 속도가 빠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계산이 틀렸다는 뜻이었다. 보수적으로 잡았던 수치보다 실제 소모가 더 빨랐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평시 기준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라인이 불안정해지면서 소모가 더 빨라진다. 한 공장 책임자가 말했다. 3번 라인, 6시간 후 정지 예상입니다. 6시간. 아까까지만 해도 20시간이라던 라인이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36시간도 안 가겠네. 그 말이 회의실 전체로 퍼졌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날 오전, 일본 전역의 상황실에서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도요타, 전자, 정밀기계, 통신 장비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언제 멈추는가? 그리고 모두가 같은 답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루 반, 길어야 이틀. 방송에서는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일본은 충분히 준비돼 있습니다.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송을 보던 사람들 중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았다. 이건 발표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의 문제다. 그날 저녁 한 장의 내부 메모가 돌았다. 제목은 짧았다. 최종 시나리오. 내용은 더 짧았다. 한국이 움직일 경우 36시간 이내 전면 중단 가능성.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 선택권은 일본에 없다. 다음 수는 한국이 쥐고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에서
한국은 일본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게임의 규칙을 바꾼다. 사람들은 아직도 착각하고 있었다. 한국이 분노해서 버튼을 누를 거라고. 수출 금지, 전면 차단, 보복 조치 같은 단어들이 언론에서 떠돌았다. 하지만 그건 한국을 전혀 모르는 생각이었다. 그날 오전,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경고 성명도 없었다. 그래서 더 불안했다. 그리고 정오가 조금 지나서 아주 조용한 문서 하나가 유통되기 시작했다. 제목은 놀랄 만큼 담담했다. 품질 재검증 절차 안내. 누군가는 처음에 이 문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행정적인 문구, 형식적인 대응, 시간 끌기용. 하지만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재검증 대상, 일본향 반도체 전 품목, 검증 항목, 공정 안정성, 열 특성, 장기 신뢰성, 환경 조건 내구성, 검증 방식, 기존 기준 재적용, 추가 샘플링, 외부 교차 검증 포함, 그리고 마지막 줄, 검증 완료 전까지 신규 출하 잠정 보류. 그제야 모두가 이해했다. 이건 금지가 아니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금지는 항의할 수 있다. 보복은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은 반박할 수 없다. 누군가가 말했다. 이건 명분이 너무 완벽해. 맞다. 너무 완벽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왜 검증을 하느냐고 물으면 한국은 이렇게 답하면 그만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우리 제품의 품질과 기술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 발언을 존중해. 더 엄격한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겠다. 이 말은 틀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논리적이었다. 회의실에서 한 임원이 입을 열었다. 그럼 검증에 얼마나 걸립니까?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증에는 기한이 없다.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문서상으로는 몇 개월도 가능하다. 그 순간부터 일본 기업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누구도 대체 가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검증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까? 기존 거래 실적을 반영해 줄 수는 없을까? 정치 문제랑은 분리해서. 하지만 그 말들은 모두 공중에서 흩어졌다. 검증은 정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기술과 절차의 영역이었다. 그날 오후, 한국 기업들은 공동 성명을 냈다. 어느 한 회사의 이름도 앞에 나서지 않았다. 모두가 함께였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다만, 사실과 기준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그 문장은 일본 쪽에서 가장 무섭게 읽혔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이런 뜻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틀린 적이 없고, 틀렸다면 다시 확인하면 된다. 그리고 확인은 우리가 가장 잘한다. 그때부터 일본 전역에서 전화가 폭발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협회로, 협회에서 다시 정부로. 하지만 어느 쪽에서도 한국을 직접 압박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늦었기 때문이다. 검증이라는 이름의 버튼은 이미 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버튼이 눌린 순간부터 시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일본 쪽에 불리하게.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그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공장이 멈춘다. 라인이 꺼진다. 숫자가 붕괴한다. 검증 절차가 시작됐다는 공지가 나간 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라인 관리자들은 평소처럼 점검표를 들고 다녔다. 뉴스 화면에서도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말이 반복됐다. 하지만 현장은 알고 있었다.
이건 스위치를 끄는 사건이 아니라 산소를 차단하는 사건이라는 걸. 가장 먼저 이상 신호가 나온 곳은 항상 그렇듯 가장 민감한 라인이었다. 고대역 폭 메모리를 쓰는 연산 가속 라인. 정밀도가 높고 허용 오차가 거의 없는 구간이다. 새벽 1시를 조금 넘긴 시각. 관제실 모니터 한쪽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재고 경고 1단계. 아직은 조정 가능. 아직은 회전 속도를 줄이면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다. 하지만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재고는 줄어드는데 대체 투입은 불가능했다. 검증이 끝나지 않은 부품은 규정상 투입할 수 없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의 문제였다. 새벽 2시 40분. 두 번째 경고가 울렸다. 라인 불안정 감지. 그 순간부터 현장의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관리자들은 더 이상 토론하지 않았다. 서로 눈만 마주쳤다.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멈출 수도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 말은 몇 분 뒤 현실이 됐다. 첫 번째 라인이 멈췄다. 벨트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다가 완전히 정지했다. 경고음이 울렸고 관제실에 빨간 표시가 떴다. 라인 정지. 그 한 줄이 뜨는 순간 모두가 같은 걸 떠올렸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 라인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라인이 멈추면 그 다음 공정도 멈춘다. 그 다음 물류도 멈춘다. 그리고 결국 다른 공장까지 멈춘다. 새벽 4시를 넘기자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차량용 전자 제어 라인, 부품 부족으로 속도 조정, 정밀 센서 라인, 대체품 테스트 실패, 전력 반도체 라인, 출하 일정 재조정. 말은 아직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의미는 하나였다. 정상 가동이 깨지고 있다. 아침이 되자 이제 숨길 수 없는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생산량 대비 출하 지연, 평균 18%, 시간당 손실, 수십억 원 단위.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수치, 재가동 불가 라인 증가.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다. 멈춘 라인은 다시 켜는데 시간이 걸린다. 온도를 다시 맞춰야 하고, 정렬을 다시 해야 하고, 신뢰성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한다. 즉, 한 번 멈추면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그제야 일본 전역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도요타 계열 공장, 파나소닉, 정밀 장비 업체, 통신 장비 조립 라인. 어디서나 같은 보고가 올라왔다. 부품 수급 불확실, 재고 소진 임박, 라인 조정 불가. 그리고 오전 10시가 조금 지나자 드디어 언론이 알아차렸다. 속보 자막이 흐르기 시작했다. 일본 주요 제조업체, 일부 생산 차질 발생. 일부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다. 이건 일부가 아니다. 연쇄다. 주가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그 다음엔 빠르게. 이제는 이유를 따질 필요도 없었다. 시장도 계산을 끝낸 것이다. 한국 반도체 없이 일본은 하루도 버티기 어렵다. 그 사실이 차트 위에 그대로 찍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관심은 완전히 이동했다. 왜 멈췄는가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의존하고 있었는가? 왜 대체를 준비하지 못했는가? 왜 말은 앞섰는데 현실은 준비되지 않았는가? 이제 일본은 묻고 있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그 질문은 더 이상 일본 내부에 머물지 않는다. 전 세계가 보게 된다. 누가 룰을 쥐고 있었는지를. 공장이 멈춘 뒤에야
질문의 방향이 바뀌었다. 처음엔 모두 결과만 물었다. 왜 멈췄는가? 언제 다시 돌릴 수 있는가? 얼마나 손해인가? 하지만 하루가 지나자 그 질문들은 힘을 잃었다. 이미 멈춘 뒤였고 손해는 계산 불가능한 단계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전혀 다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나? 이 질문은 불편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다. 자존심을 건드렸고 과거를 들춰야 했고 무엇보다 준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변화는 회의실에서 시작됐다. 이제 회의 자료의 제목이 달라졌다. 대체 가능성 검토, 의존 구조 분석, 단기 대응 방안, 구조적 취약점 점검. 언어가 바뀌면 사고도 바뀐다.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적인 가정을 쓰지 않았다. 대신 이미 벌어진 사실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한 장의 보고서가 돌았다. 이번에는 외부 공개를 전제로 한 자료였다. 일본 대기업 연합명이었다.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본 보고서는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나는 이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았다. 보고서는 냉정했다. 감정도 없고 변명도 없었다. 한국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 요소, 공정, 안정성, 대량 양산 경험, 극단적, 일정 대응 능력, 설계와 제조의 통합 최적화, 그리고 그 아래 일본 쪽 분석이 이어졌다. 일본 반도체의 한계, 소량 고정밀 중심 구조, 대규모 양산 경험 부족, 공급망 분절, 리드타임, 장기화. 이건 비난이 아니었다. 사실 정리였다.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다. 리드타임, 대응 능력. 설명은 이랬다. 한국 기업들은 수요 변동이 발생했을 때 주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생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계획 변경 자체가 리스크로 간주된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움직이지 못한다. 이 문장을 읽으며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떠올렸을 것이다. 늘 정교했고, 늘 완벽했지만, 늘 느렸던 결정들. 그 사이 한국은 완벽하지 않아도 빠르게 움직였고, 틀리면 다시 고쳤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다. 언론도 변했다. 처음엔 애국적인 톤이었다. 버틸 수 있다. 일본은 강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기사가 달라졌다. 왜 한국 반도체는 대체 불가인가? 일본 제조업, 구조적 의존의 실체. 자존심이 아닌 숫자가 말하는 현실. 패널들의 얼굴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웃으며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을 고르고 있었다. 한 패널이 이런 말을 했다. 이번 사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돌려 말한 사과였다. 시장도 반응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일본의 선언을 믿지 않았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기업은 한국 없이도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명확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다. 한국은 부품 공급자가 아니라 산업의 리듬을 쥔 존재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한국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그래서 한국의 다음 말 한마디가 전 세계 시장을 흔들게 됐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이 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위치에 올라섰나? 언제부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 질문이 깊어졌다는 건 이미 인정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 장면이 준비된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순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순간.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졌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장이 멈춘 숫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고, 주가는 말이 아니라 그래프로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더 이상 지켜보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정적이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조심스러워졌고, 문장 끝마다 계산이 붙기 시작했다. 만약 이 상태가 하루 더 간다면, 이 수치면 이미 손실이. 국민들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언론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들 사이에서 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한국. 누군가는 그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공급 측, 해당 국가, 주요 파트너 같은 표현을 썼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을 풀 수 있는 곳은 하나뿐이라는 걸. 결국 질문은 하나로 수렴됐다. 어떻게 해야 다시 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협상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계산을 시작했다. 공식 사과의 비용, 정치적 손실, 체면의 붕괴, 그리고 그 옆에 계속 늘어나는 숫자가 있었다. 시간당 손실, 하루 손실, 주가 증발, 고용 불안. 숫자는 감정을 압도했다.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하나였다. 고개를 숙이는 것. 그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아주 조용히 전달됐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언론 브리핑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일본 측 실무 라인에서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다. 요청드립니다. 논의 가능할지. 조건을 알려주시면. 명령도 아니었고, 설명도 아니었다. 부탁이었다. 한국은 서두르지 않았다. 전화를 끊지도 않았고, 즉답도 하지 않았다. 이미 주도권은 한국 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 장면이 연출됐다. 공식 브리핑, 카메라 수십 대, 실시간 중계. 며칠 전만 해도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눈 밑은 꺼졌고 말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그 입에서 결국 나와서는 안 될 말이 나왔다. 우리의 판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기술력과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시장은 반응했다. 주가가 움직였고 환율이 흔들렸다. 사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진오다.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개를 숙였다는 건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인정이다. 그날 이후 표현이 완전히 달라졌다. 의존, 협력, 대체 공존, 자립, 현실적 분업. 한국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증명도 하지 않았다. 이미 끝난 문제였기 때문이다. 공급은 재개됐다. 공장은 다시 돌아갔다. 라인의 불이 켜졌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전과 같은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한국은 요청받는 쪽이 되었고 조건을 제시하는 쪽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다시 계산하는 쪽이 되었다. 누군가는 이 사건을 외교 문제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무역 분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이건 기술의 전쟁도 감정의 싸움도 아니다. 준비된 쪽과 준비되지 않은 쪽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한국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위협하지도 않았다. 단지 원칙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그리고 그 원칙은 전 세계가 따르는 기준이 됐다. 이제 누가 룰을 만드는가? 이제 누가 시간을 쥐고 있는가? 그 질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몽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